저는 태양광을 제일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풍력,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정유, 원자력 이 순서고요. 전력이 모자라는 건 데이터 센터 때문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 교체 설비 수요도 있고 거기다가 도시화가 엄청 빨리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전기가 많이 필요해요. 거기다 지구 온난화 더워요. 에어컨 빨리 켜야 돼 진짜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전기 소비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화석연료는 자꾸 눌러서 이 전력을 만드는 전력원은 줄어드는 와중에 할 수 있는 결국 원전, 태양광, 풍력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관가하면 안 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업종과 에너지 종목을 좋게 보고 그 다음은 좀 2차 전지 좋게 보거든요. 네. 2차 전지 왜 그러냐면 백영찬 상상인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6천조 넘고 했는데 사실 아직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시장 분위기 한번 어떻게 보셨는지 인상부터 좀 들려주실까요? 사실은 좀 차별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저 화학을 주로 봤던 사람이니까 화학도 보고 하면 예를 들어서 SKC는 9% 상승했거든요. 근데 LG화학은 마이너스 3%, 롯데케미칼 마이너스 4% 막 이랬어요. 근데 그런 게 비단 그런 거 2차 전지도 마찬가지거든요. 2차 전지도 지금 LG 엔솔이나 뭐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뭐 LNF는 플러스였어요. 뭐 그리고 바이오 안에서도 어떤 건 플러스 어떤 건 마이너스. 그러니까 물론 시장을 이끈 거는 당연히 반도체하고 일부 뭐 전력기기였죠. 당연히. 근데 맞는데 그거 외에 타 업종은 그 안에서도 사실 뭐라 그럴까 좀 차별적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주도주는 여전히 살아 있고 그다음에 일부 업종 내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명히 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 존재하는 거죠. 저도 정확히 해석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저도 뭐 시장을 보는 전문가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 게 저는 원래 섹터로 했던 사람이고 저는 뭐 이렇게 전략이나 시황을 주로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원유나 에너지 쪽을 했던 게 그런 이유인데 그냥 제가 일단 투자자분들 같은 그냥 눈높이를 봤을 때는 여전히 실적에 관심이 있거나 실적의 모멘텀이 지금 1분기 실적 리뷰 시즌이니까 그게 있어서 움직인 것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매수세가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시장이 많이 올라가니까 내가 사두면 올라갈 거라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 시장을 많이 올랐으니 조심스럽게 사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좋아지거나 확실히 나에게 매력적인 종목 그러니까 화학을 사더라도 LG화학을 사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SKC 반도체 쪽에 익스포저가 있는 사람을 사야겠다?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선별적인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기는 양면의 칼인데 뭐 건전한 투자가 되고 있다는 뜻이고 네. 그냥 뭐 쉽게 말해 죄송한 얘기인데 묻지마 투자는 아닌 것 같고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팔로우업을 하는 투자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경계 매수일 수도 있죠. 이제 조심해야겠다. 그죠? 그런 식으로 올라갈 때마다 좀 파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 두 개가 존재하는 뭐 건강한 투자일 수도 있지만 좀 뭐 약간의 어떤 경계적인 신호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센터장님이 워낙 화학 정육의 거목이셨으니까 지금도 물론 거목이시지만 제가 사실 요즘 이 전쟁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됐던 거는 정유는 그렇다 치는데 네. 화학은 전쟁 나기 전까지만 해도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구조조정도 하고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전쟁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고가 없어진 건 아닐 텐데 갑자기 석유화학이 뭐 부족하네 뭐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는 생각보다 또 안 되고 근데 그거 치고 또 생각보다 안 오르고 주가가 말해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생산 능력은 충분히 많아요. 왜냐하면 스크랩을 아직 안 했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에틸렌 수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 1억 3천만 톤이라고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 에틸렌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은 1억 8천만 톤 이상 있는 거죠. 아직 뭐 일부 중동에서 이제 설비가 약간 문제가 된 거는 가스와 정유 쪽이고 그거를 피드로 하는 화학 설비의 가동률이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설비가 완전히 파괴된 건 아니고 화학 설비는 아직은 피해가 크진 않았거든요. 여하튼 설비는 문제가 없는데 단기적으로 그러면 왜 서학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 네, 문제 있다, 맞아요. 뭐 주사기 문제 있다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특수성이 좀 있는 거고 중국도 특수성이 있죠. 왜냐하면 중동에 있는 나프타나 중동의 원유가 반드시 와서 이 원유를 깨서 나프타 분해 설비로 화학 플라스틱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중동에서 나프타 이 기체 상태거든요. 나프타 자체를 수입하거나 또는 나프타라는 거는 원유를 정제해서 나오는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제품이에요. 상당히 가벼운 기체잖아요. LPG처럼. 그거를 가지고 써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우리나라 공공이부제 정도로 지금 원유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정유설비 가동률이 줄면 나프타가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나프타도 좀 작은데 중동에서 오는 것도 틀어막았기 때문에 나프타가 못 오니까 지금 화학 공장의 가동률은 뭐 5월달 만약 이 상태가 4월 말까지 전혀 수입이 안 되면 5월부터는 가동률 50%까지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종 제품인 플라스틱이 안 나오겠죠. 덜 나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정부가 뭐 나프타를 새롭게 또 남미나 이런 데 중동남아에 수입한 게 있어서 제가 보기엔 5월 말 6월 초까지는 가동률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다행히. 왜냐면 원유 근데 비축량이 뭐 7개월, 8개월치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치면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나요? 물론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당연히 대비는 해야 되지만 그것도 제가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석유사업법상 우리나라가 보유해야 되는 원유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내수 소비량의 최소 45일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전지 상태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석유사업법은 옛날에 만들어졌고 네. 지금 석유는 전쟁 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최소 45일치니까 이론적으로 우리나라 석유공사라도 대한석유화공사도 있고 대한석유공사가 아직 있고요. 그런 그러니까 민간 정유사가 보유하는 석유사업법상의 의무 비축량도 있고 네, 네. 대한석유관공사가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석 달치는 무조건 갖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선제적으로 갖고 온 게 있다면 뭐 7개월치는 아니겠지만 5, 6개월치 이상은 보유하고 네. 있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뭔가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6개월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두세 달 동안 계속 안 들어오면 속된 말로 쫄리잖아요. 네. 불안한데라는 그러니까 불안 심리가 제일 경제에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남미나 일부 동남아나 이런 쪽에 북해산 원유를 안에서 비싼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그 성상 좀 원유의 성상이 비슷한 거를 조금은 가져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동차가 완전히 우리 국내 민간도 이부제한다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좀 아껴 쓸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좀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학 주가도 안 닿는 이유는 명확하게 보면 아직 공칭 캐파가 남아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다시 원유 전쟁이 끝나면 또 언제든지 돌릴 수는 있으니까 공급 과잉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는 측면 그것이 조금 뭐 이슈가 좀 있는 거죠. 일시적으로만 움직인 거지 결국은 해결이 아직 안 된 거다. 네. 주가 안 된 거구나. 네. 뭐 죄송한 얘기인데 이런 말씀드리면 근데 이 중동 쪽의 석유화학 공장들이 조금 더 영향을 받으면 좀 죄송한 얘기는 전쟁이 격화되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도 이런 얘기가 조심스러운 게 남의 어떤 뭐 불행을 자꾸 뭐 어떻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중동 지역에 이론적으로 중동 지역에 트러블이란 게 있었어요. 예. 트러블은 뭐냐면 일시적으로 가동률을 높이다가 압력으로 폭발되는 공장 폭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거의 그 생산 설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LG화학 뭐 제2공장 수준의 60만 톤, 70만 톤이 가동을 중단하는 그렇게 한 두세 개만 나와도 가격은 바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건 아니지만 여하튼 지금은 공칭 캐파에 큰 영향은 없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좀 부연드리면 말씀하신 김에 근데 정유는 좀 달라요. 네, 정유는 저는 이제 또 뭐 뒤에 아마 뭐 추천은 좀 얘기하실 때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네네. 사실 정유는 이제 지금 저는 이제 S-오일 정도를 좀 추천드리고 있었던 이유는 지금은 아직 최고 가격제라 해서 이제 내수 가격이 원가를 다 반영 못하는 아쉬움이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정제 마진이 되게 셉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싱가포르 가격으로 국제 가격을 다 수출하고 한다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가는 90불, 100불 정도 하거든요, 두바이가. 근데 우리 디젤 경유라고 하는 게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그거보다 50불 이상 비싸게 팔려요. 그러니까 디젤은 150불, 160불에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우리 이론적으로 그냥 우리가 가면 2,500원 이상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공공재 개념이 있으니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원가 안정화가 필요하니까 그건 뭐 이해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 전쟁이 끝났다. 그럼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바로 떨어지냐 그러진 않거든요. 네. 유가는 아주 서서히 떨어질 거예요, 서서히. 그런데 유가만큼 잘 안 나오는 게 뭐냐면 휘발유나 등경일 겁니다. 왜냐하면 잠깐 화면을 보시면 여기 뭐 조그만 글씨까지는 설명 못 드리는데 미국, 이란, 이스라엘 모두 에너지 설비를 파괴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4월 20일까지 보니까
현재까지의 설비가 파괴된 정유 설비는 325만 배럴 퍼 데일리고요. 밑에 개선해 보면 요게 전 세계 생산량의 2.2%예요. 그 2.2%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1%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 지역의 정유 설비는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정제 마진이 어느 정도 올랐냐면 아까 이론적으로 되게 뭐 디젤 가격이 가솔린 가격보다 50불 비싸다고 했지만, 죄송합니다. 위에 정제 마진 잠깐 보여드리면 네. 지금 요 정제 마진이 막대 그래프라 보시면 되거든요. 막대 그래프고 유가는 요 상그래프예요. 이렇게. 지금 유가는 이제 한때는 여기 보신 것처럼 작년 하반기 70% 하다가 이제 1분기 이게 평균 가격이니까 그렇지, 원래는 오른쪽 스팟 가격은 160불 갔다가 빠지긴 했고, 이거는 이제 오른쪽 스팟 가격을 데일리로 보여드린 거고, 이걸 월별 평균은 분기 평균은 유가가 지금 한 90불 초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정제 마진은 보시면 지금 21불 정도 하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보통 정제 마진은 10불에서 20불 사이에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거기를 잘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20불을 벗어났고 지금 정제 마진은 50불이 넘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디젤 가격이 유가보다 50불이 세니 뭐 당연히 50불 이상 정제 마진이겠죠. 근데 이제 이건 평균 마진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2분기 정제 마진은 30불대 중반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제 마진은 좋은데, 다만 SOE 주가가 못 가는 거는 이제 내수 가격에 반영을 못 하니까 어쩔 수 없니 2분기 실적은 적자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거꾸로 만 전쟁이 풀리면 어느 정도 정부가 이제 그동안 못 올렸던 가격을 순차적으로 연말까지 조금씩 많이는 못 올리지만 순차적으로, 그러면 유가는 빠지면서 올라가면 이익은 늘어가는 구간이죠, 하반기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출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석유 제품을. 그렇게 되면 이익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올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제 마진이 급등할 수 있는 거는 맞았고, 추가적으로 그림만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사실은 정제 설비 자체가 원래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처음에 시발점이 다른 게, 화학은 공급 과잉 설비가 여전히 많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했고, 정유는 최고 가격제에 대한 내수 가격 반응이 좀 아쉽지만 전 세계적으로 정유설비 모자랐죠.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정제 설비 신증설이 막대 그래프고 단위는 1000배럴 퍼 데일리예요. 그러니까 2023년에는 한 120만, 130만 원이 들어온 거고, 근데 이제 정제 가동률을 보면 정제 가동률은 오히려 2020년도에 80%가 안 됐다가 계속 올라가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원유 설비, 그러니까 1년에 신규로 필요한 정제 설비는 한 150만 배럴 정도는 항상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하루에 쓰는 원유가 1억 5천만 배럴, 1억 3천만 배럴 4배가 되거든요. 그럼 1% 이상 수요가 늘어요, 연간. 그래서 상식적으로 계산해 보면 1억 3천원, 1억 5천만 배럴이니까 1% 하면 130만, 150만 원. 그러니까 신규로 그런 설비들이 필요한데 정제 설비는 2022년 이후로 거의 100만 배럴 밑으로 증설을 해왔죠. 왜냐? 돈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또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설비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사업가 입장에서는 나는 정제 설비를 지금 지으면 30년, 50년 해먹어야 되는데 태양광의 기술 발전 속도도 너무 빠르고 원전도 SMR도 막 들어오고 하는데 이게 지금은 좋은데 또 유가가 한 2, 3년만 지나면 20불로 가는 거 아니야? 정제 설비 이거 감상비도 반영 못하고 계속 적자 아닌가 생각을 하니까 주저주저 못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황형 흑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죄송한 정유업분들에게 좀 죄송한 송구한 얘기인데 좀 그런 흑자가 좀 생각보다 나올 것 같아서 SOE 지금 뭐 P별 1배 수준이 아직 안 되니까 좀 매력이 있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SOE는 아람코가 대주주잖아요. 예. 혹시 원유 수급에 페이버가 있나요? 페이버는 있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람코 입장에서 SOE를 인수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 목적인데, 지금 원유가 지금은 중동산 원유가 되게 소중하지만 미국이 뭐 10년 전만에 셰일 오일 갑자기 나오면서 원유 가격이 좀 저유가로 간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저유가 방어를 위해서 오펙 플러스가 안가임을 썼던 것도 있어요. 법률론 가을이 있는 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원유의 안정적인 판매처도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이 안정적 판매처가 제일 쓴 게 아시아 퍼시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도 지금 아람코 설비가 하나 있고 한국에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대주주로서의 가장 매력은 뭘까요? 배당을 갖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유를 팔고 거기에 남은 이익까지 쉐어하는 거잖아요. 아주 좋은 쾌잖아요. 그래서 그 아람코 갖고 있는데, 다만 홍해 쪽에서 나오는 원유는 계속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양보해서 오는 그쪽에서 뭐 후티 반군이 뭐라 해도 사실 미국이 개입하면 후티 반군이 크게 뭐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고국에서 근데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지금 S-OIL이 우리나라 안에 있는 외국 대주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석유화학 설비 뭐 이렇게 통폐합하는 거에 왜 크게 참여를 안 했어요, 사실은. 그렇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다른 정유사 원유는 못 주면서 S-OIL만 올 상황이 들어오면 그래서였죠. 예. 그것도 좀 모양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제가 짧은 단계일 수 있지만 그 S-OIL이 아람코가 S-OIL을 울산에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딴 정유사도 조금 베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람코의 대주주인데 2억 말낸 대한민국에 내 설비 때문에 그 배 한 척만 보내면 그 다른 정유사의 원성과 그 정부적인 어떤 입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나눠줄 수는 있는 거죠. 많은 양은 아니지만 네.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뭐 S-OIL은 원유 수급에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는 이게 정말 물론 그냥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 기사를 보다 보면 그 최고 가격제 있잖아요. 이거 이후에 혹시나 그 정유사가 발생하는 손실 같은 것을 정부가 보전해 준다 이렇게 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보전을 해준다는 건지 그렇다면 보전이 된다면 기업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이 사례를 찾아봤어야 되는데 이게 네. 97년도 이전까지는 최고가격제가 있었고 IMF 이후로 이제 중단됐어요. 그래서 했는데 아마 제가 그냥 언론 자료나 제가 정유사랑 얘기해 보면 지금 최고가격제가 중단되고 나서 네. 자 물론 최고가격제가 시작한 스타트 포인트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3월 2일 뭐 이렇게 있고 중단된 게 만약에 5월 30일이다. 네. 그러면 석 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석 달간 매일 도입되는 원유 가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동일 날 호가되는 싱가포르 가격이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보통 유가도 제품가도 싱가포르에서 호가되는 걸로 준용해서 우리가 고시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무슨 뜻 아시죠? 네네. 매일매일 유가와 휘발유 등경유 가격이 싱가포르 거래시장에서 결과적으로 나오잖아요. 마감하고 나서. 그럼 그거를 우리가 밤에 준용해서 그 다음날 자연스럽게 적용해 왔다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 기록을 해서 그 차익만큼의 어떤 금액이 있을 거고 그 금액을 아주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업체마다 감상비나 정제 마진이 다르니까. 근데 그래도 평균적인 마진은 뽑을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 기업의 어떤 세전 쪽에 뭐 보전 손실 쪽으로 세전 이익 쪽으로 주지나 영업이익으로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세전 이익 쪽으로 해서 당기 순이익은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지만 세전 손익 쪽으로 보전해 줄 것 같은데 다만 그게 뭐 100% 이게 업체만 하는 게 어쩜 업체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100% 보전 못 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을 거고 네. 정부 입장에서는 싱가포르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언론에서 아직 조심스러워서 그래도 어느 정도 7, 80%, 8, 90% 이상은 좀 반영하지 네. 않을까? 왜냐면 계속 그 가격이 호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격을 뭐 왜곡할 수는 없을 거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 보고 다만 2분기에는 정유사들이 적자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도입 유가보다 제품가가 좀 낮게 형성되는 게 몇 개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좀 적자를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큰 적자는 아닐 것 같고요. 미미한 예. 적자고 3분기부터 4분기까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까지 좀 반영해야 할 것 같아요. 한 번에 이익을 반영할 수도 없거든요. 사실은 계산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근데 거꾸로 보면 길게 보면 이익이 계속 좀 늘어나는 그렇죠. 그런 건 있는 거니까 그런 면도 있죠. 예. 네, 센터장님은 정유는 좋게 보시고 예. 화학은 아직 그렇게 좋게 보시는 건 아니고. 예, 화학은 솔직히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가 좋으니까 최근에 2차 전지도 오르고 막 대체 에너지 미국에서도 오르고 하는데 네. 이게 좀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제가 지금 좋게 보는 업종 중에 하나가 에너지 종목이에요. 근데 그게 정유도 에너지지만 네. 저는 신재생 중에 태양광을 제일 좋게 보고 있어요. 태양광. 네. 그다음에 이제 풍력, 그다음에 정유. 이렇게 뭐 원자력은 당연히 좋게 보는데 원자력 주가가 좀 많이 간 편이고. 태양광이 제일 좋다고요? 네, 저는 네. 지금 사실 OCI 홀딩스 PBR이 1배밖에 안 돼요. 지금 두산 에너빌티 PBR이 얼마인지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도 없죠. 근데 그 이유는 또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전 기술을 세계에서 넘버 1, 2 정도 되는 기술이지만 태양광 1등 어디입니까? 중국이거든요. 예. 우리도 1등이지만 태양광 시장과 재료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막 좀 다른 배경이 있고 근데 그동안 우리가 눌렸던 게 미국 시장이 개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태양광 시장이 많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양광을 제일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풍력,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정유, 원자력 이 순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좋게 보는 거는 그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전력이 모자라는 건 데이터 센터 때문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
설비를 교체 수요도 이미 많았고요. 맞아요. 지금 효성중공업이나 LS엘리틱이 갔던 거는 전쟁 때문에 간 게 아니라 2년 전부터 올라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 교체 설비 수요도 있고 거기다가 얼버나이제이션에서 글로벌하게 보면 맥켄지 컨설팅 얘기한 것처럼 도시화가 엄청 빨리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전기가 많이 필요해요. 거기다 지구 온난화 더워요. 에어컨 빨리 켜야 돼 진짜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전기 소비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화석연료는 자꾸 눌러서 이 전력을 만드는 전력원은 줄어드는 와중에 할 수 있는 결국 원전, 태양광, 풍력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태양광과 뭐 풍력을 좋게 보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관가하면 안 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업종과 에너지 종목을 좋게 보고 그 다음은 좀 2차 전지 좋게 보거든요. 네. 2차 전지 왜 그러냐면 태양광이나 풍력에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ESS. 저는 ESS가 더 많이 훨씬 많이 퍼지고 뭐 휴머노이드 ESS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네. 그냥 지금 발전원에 필요한 ESS는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LG 엔솔이나 삼성 SDI가 당초 예정했던 미국에서 받는 수주량보다 2배씩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ESS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잘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ESS를 2차 전지 볼 게 아니라 에너지의 한 파트라고 보는 것도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 ESS,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정유나 원자력, 그다음 또 하나인데 그 지금은 이제 광의 개념의 전력원인데 지금은 그 뭐 효성중공업이나 LS엘리틱이 계속 나쁘진 않지만 주가가 상승한 건 부담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 전기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각종 전선과 거기에 대해서 만든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가 중요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 이미 광섬유 주가가 되게 강세를 이미 보인 지 꽤 됐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이렇다 할 종목은 사실 없지요. 그렇죠. 뭐 대타가 좀 있었지만 근데 대신에 거기 광섬유나 광캐비에 들어간 소재가 있어요. 그게 아라미드잖아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빛으로 아니면 빛과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 전송의 속도가 되게 중요해졌는데 데이터 센터만큼이나 거기에 들어가서 이 전선에 대한 듀러빌리티, 그러니까 어떤 내구성을 올리려면 아라미드라는 소재가 필요한데 그걸 우리나라의 코롱인더랑 HS 효성첨단소가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수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도 막 테마가 된 거지만 사실은 그런 아라미드는 중국, 일본, 한국 중에 일본도 이제 증설을 거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중국 아니면 한국인데 과연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중국의 아라미드를 쓰는 게 더 용이할 거냐? 나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품질적인 측면도. 그래서 지금 최근에 AT&T라는 미국의 통신회사가 3월달에 발표했는데 2030년까지 약 한 3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어요. 제가 쓴 자료에도 있었는데 코롱인도에 거기에는 6G, 5G 케이블도 있었고 데이터 센터용 광 케이블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30조는 매년 5조입니다. 이미. 그거를 투자할 때 거기에 수혜는 반드시 케이블 쪽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러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소재도 반도체도 왜 반도체 부품 소재가 추가적으로 상승한 것처럼 그런 소재 업종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 말씀하신 그 AT&T 투자가 370조 원 규모. 370조. 예, 30조가 아니고요. 예, 370조 원 규모로. 예,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좀 큰 규모였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ESS 아까 말씀하시니까 지금 2차 전지에 기대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은 전기차 많이 팔릴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캐즘도 혹시 이번 기회에 좀 뚫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기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그 저희 하우스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뷰를 못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기차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증 축소한 건 매우 불합리한 것 같지만 거꾸로 보면 2차 전지는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어요. 양대 산맥 악재가 캐즘, 두 번째가 미국의 보증 축소였거든요. 철폐. 그러면 이제 갖고 있을 무기가 없잖아요. 수요도 안 좋고. 근데 이 와중에 우리가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LG 엔솔은 당연히 이제 조금씩 흑자를 내고 있고요. 캐즘은 언제쯤 될 거냐면 저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가격을 낮추겠죠. 맞지 않습니까? 보조금 안 좋기 때문에 테슬라든 아니면 우리나라 업체든 전기차 가격을 좀 더 낮출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FSD 그리고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랑 다르려면 결국은 자율주행 기능이 좀 더 강화돼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좋은 자율주행 기능 때문에 테슬라 사고 계세요. 냉증 때문에 테슬라 사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여기서 테슬라 사는 이유는
출장 갔을 때 테슬라를 렌탈하는 거예요. 딱 그 이유가 그거예요. 물어보시면 여기서 타보니까 여기서 목표 지점까지 너무 편하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내가 가고 싶은 호텔을 찍으면 내가 신경 안 쓰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측면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금 불안한 면이 있고 완전 자율주행과 어떤 불편한 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FSD가 좀 더 레벨업 되면서 자연스럽게 착각성 빠지고 그리고 거기에 플랫폼이 고유 플랫폼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내연기관과 다른 모델의 디자인 자동차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캐즘은 자연스럽게 27, 28, 29 계속 좀 해소될 거로 보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막 이렇게 된다고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ESS는 분명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 예, 대체 에너지의 원픽으로 보시는 어떤 탑픽으로 보시는 네, 그런 종목이나 좀 섹터나 예. 제가 좀 말씀드렸던 주시겠어요? 것처럼 뭐 원픽이라고 사람들은 하나만 고르라고 하는데 세 개만 골라주세요. 아까 왜냐면 쫙 다 얘기하셔가지고 그거를 좀 좁혀달라는 네. 우리 조인혁 아나운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업종과 종목을 합쳐서 말씀드리면 네. 여전히 한국 주식에서 태양광을 더 좋게 봐요. 중국의 태양광 일단 종목. 태양광 1등. 그래서 저는 OCI홀딩스 OCI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제일 좋게 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 정유를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정유사보다 오히려 우리나라 정유사 S-오일이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S-오일도 추천드리고 더 있고. 싸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하게 정제 마진은 올라갈 것이다. 네. 내년까지도. 아. 근데 단기적으로 눌려 있다. 네. 딴 데는 올랐는데 덜 오른 것도 있고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싸다 뭐 이런 건가요? 물론 규제를 받았던 받았지만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싸고요. 네, 그건 당연히 싸고 미국 독립정유사보다 싸니까요. 그럼요. 근데 정제 마진은 구조적으로 강세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올해만 그럴 건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처럼 그래서 S-오일을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2차 전지죠, 당연히. 2차 전지 중에서도 ESS를 제일 많이 하는 기업을 가자. 그래서 저는 LG 엔솔을 추천드립니다. ESS 그러니까 뭐 캐즘도 있고 여러 가지 실적도 있겠지만 ESS의 쉔먼트가 백로그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네. 백로그가 마치 예전에 어떤 주가 상승의 동인인 것처럼 백로그가 올해 내년에 내후년에 상당히 예상보다 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시간이 없지만 이 그래프만 네, 보여드리면 네. 보여주십시오. 네. 지금 EII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미국이 매년 신규로 져야 되는 전력 설비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공시했거든요. 근데 25년부터 26, 27로 보면 이게 메가와트니까 25년은 30 여기 보시는 것처럼 32기가, 기가. 26년은 77기가 이렇게 계속 26, 27, 28, 70에서 50기가씩 짓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다 뭐로 돼 있냐면 태양광입니다. 그럼 이 태양광이 있으니까 당연히 ESS도 이렇게 21기가, 20기가씩 되는 거죠. 예전에 ESS는 불과 1, 2년 전에 중국에 아도쳤어요. 근데 이제 중국 안 줄 겁니다. 이미 안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30%씩 MS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3년 합쳐서 80기가 가까운 ESS를 우리나라가 거의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백영찬 상상인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